네, 모두 반갑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족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저와 명지대학교 신명화 교수가 지난 1년 반 동안 했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시작할 때 과연 1년 반 안에 이걸 끝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업이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단 만들어 가지고서 책을 내기 위해서 이제 원고를 제출했더니 그 원고를 거의 절반으로 또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눈물겹게 만들었던 건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해가지고서 다 뺀 자료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한 50쪽에 된 자료입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또 이걸 갖다 이제 25분에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대체 이것 빼고 저 빼고 나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20분에 또 사회자께서 5분을 또 깎으시네요. 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그 고민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많은 기술 발전들이 리즘 시프트를 촉발을 했고, 근데 통제되지 않았던 과학 기술들이 이제 미래의 예측을 갖다 굉장히 어렵게, 가끔은 굉장히 어둡게 만들었다는 유발 하라리의 그 주장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금융에 있어서 축복인가 재앙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금융권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이제 금융권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개 이제 7가지 파트로 이제 구분이 돼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이제 디지털 기술 환경. 그래서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 7가지가 금융회사들에 어떻게 지금 쓰이기 시작했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이제 가상자산들이 하나의 이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제 핀테크, 빅테크, 지금 다오, 디파이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 저는 이제 묶어서 테크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전통 금융에 어떤 도전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가상자산 금융과 테크 금융들이 이제 전통 금융과 막 어우러지는 가운데서 그러면 디지털 전환에 있는 금융에 있어서 주요 이슈들이 뭔가, 이슈를 갖다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추후 연구 과제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6절에서는 이제 이에 대해서 그런 금융권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는 7절 주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로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이제 금융 정책, 그다음에 감독 규제가 어떻게 이제 어드저스트를 해야 되는 걸 살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저희 이제 책을 썼던 저자들의 이제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한국 금융의 미래라는 이제 큰 책자로 묶으면서 각 절에서 향후 10년을 위한 제언을 공통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 환경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연구를 하셨던 아니면 그냥 파셜리 살펴보셨던 간에 디지털 금융, 디지털 기술이라는 데에서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많은 환상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효율성, 혁신성, 무슨 포용성 등등 대개는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정학적 위기, 그다음에 기술 주권의 문제,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버블의 형성, 파버러티 효과로 대표된 빨대 현상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은 양극화를 갖다가 가속화시킬 거로 대부분 연구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 금융에서 디지털 기술들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기존 리스크가 중폭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것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아직 연구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2절에서는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 7가지를 살펴봅니다.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웹 3.0, 양자 컴퓨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길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게 경영대 교수인지 아니면 공대 교수인지 모를 정도로 저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만 AI에 대해서는 챗GPT 등장 이후로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생산성 증가, 포용성, 새로운 금융상품 등등의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프라이버시나 인간 존엄성 침해라든가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라든가 이런 인간 능력을 크게 능가하는 AI가 가져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으로서 프로스와 콘스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오픈 AI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AI의 긍정적인 면을 지지하는 현 집권 세력과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 간에 있어서 크게 어떤 가버넌스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블록체인도 이제 투명하고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 기술로서 신뢰 중재자 없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이 된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역시 이제 걱정할 포인트로서는 이제 확장성과 보안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려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건데 전통 금융에서 느꼈던 그런 감과는 굉장히 달리 저는 평생을 금융을 공부했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 안 되고 어렵다는 느낌을 굉장히 피부로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메타버스는 이것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잠깐 시들긴 했지만 금융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회를 창출할 거라고 준비를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금융권의 진입 방식과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솔루션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미 패턴 인식과 예측, 그 다음에 어떤 크레딧 리스크 분석, 이상 거래 패턴이나 부정행위 이런 데 있어서 이미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했고요. 다만 차원의 저주 문제라든가 윤리 및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그 트래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확장성과 탄력성을 통해서 고정비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이것이 보안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스템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단순하게 이제 금융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부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디지털 기술은 웹 3.0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웹은 2.0인데 웹 3.0에서는 데이터 주권이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 생산자한테 이제 넘어간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 3.0을 갖다가 우리가 현재 플랫폼 경제와 경쟁하는 프로토콜 경제의 주체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분석하면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로 대표되는 플랫폼 경제가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이제 프로토콜 경제가 제3의 대항 등장해서 앞으로는 이제 전통 금융, 플랫폼 경제, 그다음에 프로토콜 경제 3자가 어울러서 이제 다퉈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 거면서도 아직 시기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게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기 때문에 우리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다 엎어버릴 거고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은 석기 시대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기존의 금융 보안 시스템이 일거에 다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재정비해서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만들 건가?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지만 왜냐하면 저게 아직 상업적으로 활성화될 때까지는 적어도 10년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책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한국 금융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절에서 이제 가상자산 금융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용어상의 이제 뭐랄까 혼돈이 있었는데 어쨌건 대한민국 정부는 이걸 이제 다양한 자산들의 이름을 가상자산으로 이제 통일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됩니다. 가상자산이 등장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불신, 결국 이것은 정부 부채의 무제한적인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이제 증가에 대해서
기존의 리걸 텐더 법화가 과연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가치를 온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가상자산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죠. 뭐 저것이 이제 또 하나의 튤립이다, 튤립 거품이다,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암호화폐라고 했는데 흔히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코인이라고 해서 제가 코인에 투자한다 그랬더니 제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야 김진호 너마저도 타락했구나. 어떻게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네가 들어갈 수 있냐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건 2024년 6월에 현재 할 수 있는 얘기는 현재 시점에서 가상자산은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옳건 그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분명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서 실존한다는 거고요. 가상자산이 7,000개가 넘지만 암호화폐가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두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에 비교된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이제 디지털 석유에 비교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전통 금융 쪽에서 거의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다가 워낙 이제 밀고 들어오면서 이제 실존이 이제 인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통 금융권도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감독당국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죠. 제가 실명을 네이밍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을 책임지고 계셨던 금융당국의 최고 책임자들조차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에 와서 금융감독당국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창조적 파괴의 긍정적인 면을 온전시키면서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졌고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2024년 6월 현재는 가상자산 자체를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그 이후에 이제 진화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CBDC, 토큰 금융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다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은행 예금에 특히 보통 예금에 비견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사실상 민간은행 정확히는 네로뱅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앙은행은 기존 통화신용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다음에 금융감독당국은 그로 인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BDC는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다 영국에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대한민국 한국은행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진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금융 포용 목적에서 굉장히 효과가 클 거로 계산되고요. 선진국에서는 이제 국경 간 거래에서 홀세일 목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은행의 이제 그 금융 중개 기능이라든가 개인정보 이제 침해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CBDC는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토큰 금융은 작년 올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얘기하기를 다음 세대의 증권과 시장은 자산의 이제 토큰화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팬시해 보이지만 언더라잉 어셋은 기본적으로 전통 금융과 같고요. 그것은 이제 캐링하고 있는 비클이 바뀌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센트럴라이즈 파이낸싱에서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싱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며칠 이슈가 됐던 이제 NFT도 크게 보면은 이제 토큰 금융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금융감독당국이 이제 NFT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댄 것은 저것이 생각보다 이제 언더라인 그러니까 지하 세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금융감독당국의 눈에서 벗어나 있는 세계에서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독과 규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기술의 창의적 기여를 유지하되 가상자산 금융의 리스크가 전통 금융으로 연계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BIS나 FSB나 한국의 이제 금융위나 다 이제 공통적인 얘기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법원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입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어떻게 이제 인정하냐에 따라서 저것이 전통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찻잔 속 태풍이 될 수도 있지만 거대한 찻잔 속이 아니라 정말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주제가 지금 금융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트리키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의 급등락도 있고 엄청난 사기 사건도 발생했고 뭐 루나 테러 사건도 있고 이런 얘기를 보면서 봐라 그러니까 저게 가비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통금융을 공부한 사람들은 지난 200~300년 동안의 전통금융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금융사고들을 잘 압니다. 근데 그 200~300년 동안 전통금융이 겪었던 그 이제 온갖 사기와 부정 그런 이제 금융 공황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의 경우에 있어서 몇 년 안에 굉장히 축약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저것이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절은 이제 테크 기업들의 도전을 보는데 핀테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아니까 핀테크가 가져오는 긍정적 포인트와 걱정되는 우려 포인트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빅테크에서도 뭐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아니까 빅테크에서도 이제 걱정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핀테크는 전통금융에 굉장히 프렌들리합니다. 그러니까 전통금융에서도 핀테크를 이용해서 얻어갈 게 있고요. 핀테크도 전통금융에 들어와서 얻어갈 게 서로 있어서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빅테크하고 전통금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통금융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금융들은 빅테크가 갖고 있는 이제 프로스 앤 콘스에서 콘스 문제들을 이제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죠. 디파이는 사실상 이쪽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아는데 투자를 직접 본인이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디파이에 대해서 저게 뭘까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디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거든요. 그래서 디파이를 하는 사람들은 전통금융을 CFI, 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고 이제 대별을 합니다. 그래서 디파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경제 주체가 있어서 은행이나 이렇게 증권회사처럼 주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 프로토콜 하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어떤 그 알고리즘 가지고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이제 기술적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분산화 환상 같은 게 이제 아직까지는 해결 완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산화 환상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다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좀 생경한 조직이긴 합니다. 이것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최근에 몇 개의 굉장히 재밌는 다오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아직까지 굉장히 인판트 상태에 있는 그런 겁니다. 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독과 규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규제 차익의 문제입니다. 전통 금융은 우리가 금융 건전성 유지와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양대 어떤 축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에 체계적으로 갖춰온 감독과 규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레귤레이션을 받아왔는데 이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느슨한 상태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레귤레이터리 아비트라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기술 중립 정책이라는 게 저 분야의 기술들이 이 문과 쪽에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팬시한 그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전통 금융 시각에서 이 기술은 된다, 이 기술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기술들 간에 공정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들 중에서 누가 서바이브 하는가 그걸 지켜보면서 테이크하자는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이제 여태까지 다룬 주제들과 관련해서 주요 이슈들을 보는데 가상자산 금융과 전통 금융 관계는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핀테크와 전통 금융 관계도 설명드렸다시피 핀테크는 좀 프렌들리한데 빅테크는 좀 약간 전통 금융과 호스타일한 그런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통 금융이 있고요, 가상자산 금융이 있고 테크 금융이 있어가지고서 이들이 이제 먼 거리에서 삥삥 돌면서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점점 이제 구심력을 갖추면서 통합돼가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전통 금융에서 이제 가상자산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 ETF하고 이제 이더리움 ETF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하고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이제 전통 금융이 가상자산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디파이하고 전통금융의 통합에 대해서는 FSB도 최근 연구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시나리오 3개를 제시했는데 저 시나리오 3개는 사실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FSB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빅테크하고 가상자산의 관계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 페이스북, 지금 이제 메타로 되는, 거기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 의회가 굉장히 겁을 먹고 여러 제도를 통해,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막았는데, 그게 이제 빅테크가 가상자산,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갈 때 갖는 파괴적 영향에 대해서 이제 겁을 먹는 거죠. 테크 기업과 전통 금융 관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핀테크와 빅테크가 이제 서로 다른 영향을 갖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분산화 환상하고 제가 20분을 해놨더니 이게 딱 됐어요. 자,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분산화 환상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탈중앙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전환에 있는 금융에서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 그런 트릴레마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쪽 분야의 기술들이 풀어내고 있어요. 저도 그 기술 페이퍼들을 읽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 페이퍼들인데 어쨌든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AI,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서로 이제 상호 연결이 가속화되면서 발전한다 생각했는데 책을 쓰는 중간에 핵심으로 완전히 AI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AI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나머지 기술들이 AI한테 협조하는 그런 이제 단계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이제 금융권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공급, 수요, 제도 측면을 나눠볼 때 공급 측면에서 갖고 있는 문제는 디지털 전문 인력의 부족과 기술 중립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융권에서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파워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카라 쿠베라고 하는 쪽으로 다 이제 전문 인력들이 가고 그 다음 인력들이 금융권으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 미장이하고 목수는 굉장히 많은데 안토니 가우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장이와 목수를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솔루션을 찾는 그런 큰 시각을 갖는 디벨로퍼는 없는데 코딩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 수요 측면에서는 디지털 교육과 소비자 보호 면에서 지금 50대만 넘어도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못 다룬다고 하는데 이 디지털 금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2년 동안 거래해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걸 거래 안 하는지 알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당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금융교수도 이 정도인데 이거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과 감독도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핀테크하고 빅테크는 비교적 이제 앞서가 있는 반면에 가상자산 금융은 핀테크와 빅테크만큼 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대응 전략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실 시간 관리를 좀 잘못했는데 금융권 대응 전략을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원용될 여지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권역별 대응 전략에서 보면 상업은행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 빌 게이츠가 1994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했던 말이고요. 그 다음에 WF와 딜로이트는 예금 계좌는 사망할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 스키너가 얘기하기를 앞으로 은행은 플랫폼 경제나 프로토콜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을 때 은행으로서 살아남을지 아니면은 IT 업체, 빅테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금융투자회사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정책과 감독 규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례상 여러분들한테 자료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찾느라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인데 과연 정책과 감독과 규제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밸류가 들어가는 건데 이걸 내가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한번 우리가 2024년 현재 학계가 고민할 사항으로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책과 감독 규제의 어젠다들을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걸 이제 쭉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그 향후 10년을 위한 제안 마지막 장입니다. 저와 신명화 교수가 1년 반 동안 작업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느꼈을 때 얻은 결론은 금융 중개 서비스는 우리가 원건 원치 않건 기능별로 해체될 것이고 재구성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화는 탈중앙화, 탈기관화를 가속화시킬 텐데 저때 이제 플랫폼 경제가 그것을 리플레이스할지 프로토콜 경제가 리플레이스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미래 금융중개 서비스와 산업 구조는 전통금융, 테크금융, 가상자산금융, 그 다음에 금융정책 이들이 이제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으면서 어딘가 내시 균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내시 균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그 균형을 찾는 것은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디지털 전환의 금융이 어떻게 될 건가를 저는 예측하지 못하겠고 다만 우리가 그 내시 균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유명한 디지털 전환에 있는 금융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전 마지막 황현철 2023년 논문에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스트라이킹했는데 현재는 디지털 자산이 금융의 일부로 포섭되지만 언젠가는 디지털 산업에 금융이 포섭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과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실력이 딸린 탓인지 과연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감독과 규제 부분을 좀 넘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넓은 혈양으로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연세대 정태영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1년 이상 이 작업을 하면서 뭐 많이 배웠고, 근데 조금 저희가 운이 좀 좋았던 건 아마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기후 변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IPCC라고 하는 내가 1988년부터 존재했던 과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로 돼 있지만 그 안에서 과학자들이 몇 년 주기로 종합적인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1은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2는 임팩이 어떻게 되느냐를 하고 세 번째 워킹그룹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느냐, 탄소세를 매겨야 되느냐, 뭐 등등 하는 이 대응에 대한 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관심들이 없다가 이번 6차 보고서 종합 보고서가 나오면서 특히 1.5도 보고서라는 게 온도 제한을 하자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고 관여하는 학자들은 한 전 세계 한 8,000명쯤 됩니다. 우리나라 학자가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이 의장이었습니다. 이번에 12명입니다. 12명밖에 없었고 관심들이 없으니까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워킹그룹 3에서는 2명이 했습니다. 제가 운 좋게 인베스먼트 기후금융하고 투자 챕터의 총괄을 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 6년 정도 한 작업입니다. 그게 작년에 보고서로 나왔던 거고 마침 그게 나왔을 때 학회에서 한국의 금융 뭐 해서 저희는 조금 리터렉처 리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을 받았고요. 그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경제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동향은 어떠냐, 뭐 그러면 전략은 뭐냐 해서 저희도 마지막에 향후 10년 재현에 대한 얘기, 저는 그냥 이 재현 위주로 좀 나중에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저탄소 전환은 지금 화석연료 너무 많이 써서 생긴 문제니까 화석연료 탈피할 수 있느냐의 시작인 거죠. 21세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뭘 한다고 떠들어도 전 세계 에너지의 75%는 아직도 화석연료 기반입니다. 아까 디지털 경제에서 AI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가 무지하게 많이 들게 저희 예측한 거에 2배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뭐 화석연료를 안 쓸 수는 없는데 얼마나 줄이고 그 과정에서 탄소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저희 하는 이 기후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시장 메커니즘을 쓰는데 결국 탄소의 가격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탄소가 그동안 공짜였는데 돈을 내라. 돈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라는 것도 있고 탄소세도 있고 유럽 애들이 주장하는 뭐 탄소 국경 조정도 있고 어떻게든 가격을 줘서 화석연료 비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화석연료에 대한 초이스를 주게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 에너지 기반이 비화석연료로 가게 하겠다라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협상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자꾸 2015년 파리 이후에 그렇게 하다 보니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인베스트먼트가 많이 필요한데 그 인베스트먼트를 어떻게 그러면 파이낸싱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생긴 거였고요. 뭐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1.5도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35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1.5도 올라간다는 건 산업혁명 이전의 농도하고 대비 2배가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온도로 환산했을 때 한 1.5도라는 건데 이미 1.35도 정도 올라가 있고요. 한 2030년 되면 1.5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2도에서 어떻게 막아보는 거 그걸 하겠다는 거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거에서는 저희 IPCC 보고서에서 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1.5도든 2도든 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인베스트먼트 리ኳ어먼트 처음에 계산해 봤거든요. 1.5도 하려면 매년 2030년까지 4.5 트릴리언 달러가 필요합니다. 4.5조 달러가 필요하고요. 2도 정도로 하려면 2.7조 달러 정도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느냐?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그럼 왜 안 오느냐 이쪽으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이번 6차 보고서의 핵심이었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저희 나라도 2030년, 40년,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돈을 이쪽으로 오게끔 만드는 조건들이 뭐냐. 그거였던 거죠. 탄소 가격 얘기는 제가 했던 거고요. 그러면 왜 지금 기후변화 문제를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됐냐면 클라이밋 리스크가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리스크요. 한 예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홍수가 났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규모 이상입니다. 침수 면적이 한반도 면적보다 넓습니다. 한반도는 남북한 다 면적보다 넓습니다. 이재민이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까? 3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이건 개인이 국가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해야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러니까 피지컬 리스크가 뭐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피지컬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거는 경제학자들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워킹그룹 2에 기후변화가 생겼을 때 농업이 어떻게 되느냐, 뭐 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의 영역이고 저희의 영역은 이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거냐. 머니터리 밸류에이션을 해야 피해 비용이든 뭐 회피 비용이든 계산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자꾸 커졌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보고서를 한 6년 정도 같이 쓰면서 봤던 거는 그 리스크 때문에 지금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얘기했던 건 전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저탄소로 가야 되는데 저탄소로 왜 안 가냐? 그럼 전환하는 거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거냐? 있는 거죠. 전환 리스크는 뭐냐면 지금까지 화석연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저탄소 부분에 대해서 관계없는 일들을 많이 해온 특히 한국 같은 사회의 관행, 그 다음에 제도, 법 이런 걸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바꾸는 게 돈이 든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피지컬 리스크 계산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퀀티파이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그게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거는 전환 리스크입니다. 이게 전환 리스크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탑다운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나라거든요. 정부가 해야 되고 기업의 CEO가 해야 되고 은행 총재가 해야 뭐 움직이는 나라지 밑에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밑에서 뭔가 다른 결과들을 갖고
제한을 해야 되는 바텀업의 관행이라서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피지컬 리스크가 크냐, 전환 리스크가 크냐. 한국은 제가 보기에 피지컬 리스크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뭐 한반도 전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물에 잠기는 이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이재민이 1000만씩 나오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전환 리스크가 더 큰 사회입니다. 바꾸려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잘.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요. 금융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매크로하게 볼 수 있고, 이 마이크로하게 투자자의 입장이냐,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냐, 디벨로퍼의 입장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돈을 조달하는 금융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던, 전환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던. 그걸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리스크 평가에 있어서 클라이밋 팩터는 제가 알기로는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매크로를 하는 뭐 산업은행, 한국은행, 뭐 그다음에 뭐 투자 뭐 회사 이 클라이밋 리스크라는 거 평가해서 자기 리스크에 집어넣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는 보질 못해서.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그래야 인디비듀얼하게 결국은 클라이밋 투자는 인베스트먼트는 더 넓은 의미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라고 얘기하던 태양광 사업을 할 건지 뭐 댐을 뭐 높일 건지 뭐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법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대응하는 건 뭐 여러 가지 금융 수단별로 얘기가 있고, 특히 이제 녹색 채권을 많이 그린 본드 많이 하게 됐는데, 처음에 시장은 퍼블릭 섹터에서 한 겁니다. 미국의 주정부나 로컬 오서리티들이 자기네 인프라를 하는데 녹색을 붙여봤더니 더 채권이 잘 팔리고 잘 자금 조달이 돼서 시작했던 게 지금은 유럽으로 가서 프라이빗 쪽에서 많이 하는 거죠. 투자자가 하던 프라이빗 디벨로퍼가 하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녹색 대출 펀드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게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2021년 22년 평균입니다만 클라이밋 파이낸스라고 들어간 돈이 1.2조 달러입니다. 1.2조 달러의 돈은 이거 지금 액츄얼 넘버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돈이고, 반은 퍼블릭, 반은 민간입니다. 이 빨간게 세 개가 민간에서 하는 거고요. 민간은 누가 하냐면 은행이 한 3분의 1 하고요. 프로젝트를 하는 디벨롭 회사들이요. 아니면 관련된 회사들이 한 3분의 1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합니다. 우리나라 개인이 못 합니다. 지금 탄소 배출권 사고 팔고 못 하잖아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3분의 1 정도는 개인이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돈 벌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녹색 채권도 보면요, 우리나라 2021년까지 뭐 한 400억 달러 이상 한 것처럼 돼 있어요. 자료상으로는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5천억 달러가 넘고요. 지금 한 15년 사이에요. 435억 달러 한국이 회사가 했던, 산업은행이 했던 뭐 했다고 자랑은 많이 하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 이게 그린으로 써있는지에 대한 조달할 땐 그린 본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있는지 몰라요. 제가 왜 그린으로 쓴 거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제가 아직 조사 안 해서 모르지만. 근데 이게 지금 한국 녹색 본드의 문제인 것 같고, 금융기관은 지금 EU가 막 너무 많이 앞서가는 거를 따라가기 바쁜 거죠. 저희는 뭐 공시도 해야 되고 뭐 등등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네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이런 걸 통해서 자금 조달을 확실하게 이쪽으로 돈을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규제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보험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피지컬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사례로는 2년 전에 강남역에서 하룻밤에 400mm 비가 오는 바람에 갑자기 2명 죽고 막 자동차 좋은 차가 너무 많이 잠겼잖아요. 그래서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동차 잠긴 거 갖고, 야 이거 보험 너무 많이 우리 나가야 돼. 몇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클라이밋 리스크에 대한 평가는 결국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기금 쪽이나 국부펀드 쪽에서 우리는 KIC라는 데가 하는데 거의 안 합니다.
뭐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 싱가포르 테마셋 같은 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 쪽으로 기후 변화 쪽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요. 이게 사실 저희 보고 썼을 때 IPCC 보고 썼을 때 원래 들어가 있지 않은 토픽이었는데요.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요. 코로나가 생기니까요. 지난 3년 동안 금융당국이나 중앙은행이 막 돈 찍어서 코로나 대응한다고 막 돈을 썼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기후변화 돈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기후변화에 돈 써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매크로 모니터리 팔리시 부분이 우리 IPCC 보고서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역할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유럽은행의 입장도 있고요. IMF나 이런 데서는 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나 자료나 분석 같은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새 IMF 보고서 보면 기후금융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중앙은행, 한국은행들도 야 이게 뭐냐 하고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TCFD라는 거는 이 climate related 된 그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에 대한 태스크 포스가 있었습니다. UN 쪽으로. 그래서 공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비재무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기업이나 활동 퍼포먼스를 주는 자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거대로 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시작에 기후금융에 기업들 대응에 금융권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후 관련된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 하는 거요. 근데 지금까지는 기후변화가 금융 쪽에서 안 되는 거는 인포메이션의 어시메트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부분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스트레스 테스트, 뭐 전략, 뭐 상품 개발 뭐 있는데 저는 10년을 위한 재현의 한 5가지 정도 저희가 저희 셋이 연구하고선 토론하고 뭐 코멘트도 얻고 해서 한 거는 우선 제도 말씀드린 한국이 제도 개혁에 상당히 뒤처진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관행 부분이나 제도에서 한국은 트랜지션 리스크가 제 개인 생각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선 기후변화에 생기는 트랜지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법제도 관행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아무튼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한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 체계도 또 그린 분류 체계나 이런 것도 꼭 유럽을 따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제조업이 없는 유럽을 따라갈 이유가 없으니까 저희 이 분류 체계 같은 것도 좀 우리식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게 우선 급한 것 같습니다. 녹색금융하는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한국은 산업은행 가면 메인이 아니니까 이거 조금 하는 척하고요. 뭐 수출입은행도 이거 있습니다만 메인이 아닙니다. 각 상업은행으로 가도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녹색 그린 인베스트먼트 뱅크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전문성이 쌓이지도 대표적인 게 영국인데요. 2012년에 아예 그린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는 걸 퍼블릭에서 만들었습니다. 했거든요. 5년 동안. 잘 됐어요. 어떻게 했냐. 민영화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녹색 금융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금융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두 번째 제언이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후 정책 부분을 어떻게 플러그인 할 거냐에 대한 건 한국은행의 고민일 텐데 한국은행은 단기적인 정책, 금융 정책 제가 볼 땐 단기적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후 정책은 30년, 50년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장단기에 이 정책 사이에 생기는 갭을 어떻게 메꾸고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수단화할 거냐는 한국은행이 갖는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해줘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민간 공공 협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간이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파이낸셜 리소스는 정부나 국제기구가 할 수 있는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럼 민간이 왜 안 들어오냐? 어떻게 하면 들어올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테크니컬하게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PPP로 얘기되는 공공민간 협력 사업의 90% 이상은 퍼블릭 드리븐. 정부가 뭘 하고 만들어주면 민간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 블렌딩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의 민간 공공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급합니다. 그리고 돈을 갖고 똑같이 써야 되는데 한국에서 쓰는 게 맞냐 해외에 나가서 쓰는 게 맞냐 제가 볼 때는 해외에서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한정돼 있고 이거는 녹색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글로벌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100원 갖고 한국에서 10톤을 줄일 수 있으면 개도국 나가서는 100톤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목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녹색 해외 투자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데 한국은 잘 못합니다. 이 해외 투자 부분 약하기 때문에 특히 금융 쪽에서 해외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마지막이 이거 같죠? 우리 이렇게 해서 저희는 5개를 안 넘어가는데 5개를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제도 부분하고 은행 만드는 거, 그다음에 PPP 하는 거, 그다음에 녹색 중앙은행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해외 투자 이렇게로 5가지로 기후금융 쪽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블루오션이긴 한데 조금 뒤처진 감이 있어서 그런 저희들 바람을 담아서 5가지 제언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제 노령화가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하는 것입니다. 그 본 연구는 이제 금융학계의 지원으로 그 김경록 박사님, 서강대 경영전문대학 겸임교수로 계시고 이전에 미래에셋 대표이사를 역임하신 김경록 대표님이랑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노령화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심각한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시는 것도 정책 제언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얘기는 뺐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경제 이론이 설명하는 노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약간 이론 공부를 했고,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가 이전에 이 노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연구가 관심도에 비해서 관심도에 비해서 그 연구 결과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양한데 저희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축 시장과 저축 규모와 주식 시장 규모, 채권 시장 규모, 국민연금 적립금을 2070년까지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계량적으로 뭐 어떻게 특별한 모형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2070년까지 인구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 통계청이 발표했는데 아시다시피 인구 추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확한 미래 자료고요. 그냥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안 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070년까지 인구 구조에 기반한 이 4가지 주요 금융시장의 규모를 예측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노령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책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는 저보다 워낙 잘 아시니까 저희가 길게는 설명 안 하고 이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에 기반한 이해를 하려고 했고, 뭐 다 아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2016년에 3,700만 명으로 대로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600만 명으로 내려갈 것 같고 2년 후에 3,500만 명으로 내려가고 이제 더 충격적인 게 2040년인데 그때 2,500만 명으로 내려갑니다. 1,000만 명이 줍니다. 이건 2,500만 명은 우리나라 그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지만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유지할 수 있는 인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이것입니다. 지금 2024년에 있는데요. 이 오렌지색이 아까 말씀드린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이 기울기가 이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다 아시지만. 그리고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지금 2024년에서 2040년까지 이 기울기를 보시면 이것도 인류 역사상 없었던 기울기입니다. 그 굉장한 그 변화를 2040년 후반까지 인구 문제에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의 주제인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똑똑하고 합리적 기대를 해서 이미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그래서 굉장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는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를 했는데 X축에는 OECD 선진국 25개국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등수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성적 등수처럼 1등부터 25등을 나열했는데 현재 2020년 현재 한국은 18등 정도 합니다. 그 규모 면에서 몇 퍼센트, 지금 20%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보시면 일본이 1등이죠, 그죠? 일본이 가장 노령화 인구 비율이 높고 이 Y축을 잘 보시는데 우리나라가 이 Y축에서 문제인데 이게 속도입니다. 노령화가 빨리 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그 속도 증가율인데 1등부터 25등까지 했는데 한국의 위치를 보시면 규모면에서는 18등인데 속도는 이미 1등입니다. 속도는 이 0에 붙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 앞으로 2040년까지 한국의 위치가 지금 여기서 여기로 일본을 꺾고 이제 드디어 일본을 꺾고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10년 정도 지나서. 그 이론적 배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뭐 교수님들 앞에서 문자 써서 죄송하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 리스크 어버전 하이퍼테리스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젊을 때는 리스크 어버스가 약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만 보통 버젯 컨스트레인트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작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고 나이가 들면서는 그 보수적으로 되지만 리스크 어버스니스가 강화되지만 주식 위험한 자산인 주식은 안 사고 안전 자산에 사더라. 그 오버래핑 제너레이션스 모델로 설명을 하는데 그 보통 교과서에는 2 제너레이션 0 올드로 나오는데 이제 3 제너레이션 오버래핑 제너레이션스 모델이 이제 2001년부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 0 미들 올드 세 제너레이션으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일단 투자자는 중년의 시기에 안전자산인 저축이나 채권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다음 끼는 소득이 레이버 인컴이 없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노령화가 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져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채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단순하게 예상이 되지만 이 두 가지가 현실에서는 충돌합니다. 자본시장에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리스크 어버스니스가 사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강화돼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채권이나 저축이 늘어나는데 동시에 노령화라는 것은 수면 연장을 뜻하기 때문에 은퇴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위험 회피가 약해집니다. 더 소득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과 2번이 현실에서는 충돌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표로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실정 분석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한국 연구를 보면은 노인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리스크 어버스니스가 약해졌다는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 주로 엠피리컬리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이제 자본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는 위험 자산인 주식과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채권 두 가지로 이분할 수 있는데, 상품을 젊은 세대는 주식을 위험 회피를 덜 하기 때문에 주식을 위험 자산인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서 소득이 작아서 사기가 어렵고, 중년 세대는 다음 세대의 노동 소득이 없기 때문에 중년 세대에 쌓아놓은 자산을 팔아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안전 자산에 더 투자를 하게 되고 주식에는 덜 하게 되고, 리스크 어버스가 강해져서 노년 세대가 확장하는 게, 요 박스가 확장하는 게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들은 이론적으로 보면 주식이랑 채권 갖고 있던 걸 다 팔게 되고, 요 파란색은 이제 판다는 거고 빨간색은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말씀드린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그게 시계열 분석이 추정 포캐스트에 유리하니까, 말씀드린 2022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2070년까지 연령별 인구 구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추정을 해봤고요. 그 각 자료를 그냥 사용한, 그러니까 원시 자료를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장기 추세를 뽑아냈습니다. 그 가장 최신의 STL 방법을 이용해서 트렌드를 뽑아냈고요. 그냥 원시 데이터를 쓰면 이 추정이 잘, 포캐스트 하시면 알겠지만 잘 안 됩니다. 너무 출렁거려서. 그래서 사용 데이터는 말씀드린 주식 총 가치, 주식 시장 시총, 그리고 장내 장외 채권. 채권은 정부 채권과 공공 채권과 사채를 다 합친 시가총액, 실질 GDP 이자율을 컨트롤하고, 조기에다가 인구 자료를, 연령별 인구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시 데이터는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이제 저희가 STL 방법을 통해서 이 트렌드를 뽑아냈는데, 출렁거리지가 않으면 비슷합니다. 근데 출렁거리는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가, 추세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계량적인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타임 시리즈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포캐스트를 하는데 이제 VAR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안정성 문제, 증가율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레벨로 추정 포캐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베이지안 바를 쓰면 이 안정성 문제를 피해갑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바를 사용해서 2023년까지는 있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2070년까지는 예측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 여기 있는데요. 이게 실질 변수로 다 바꾼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5천조가 좀 넘다가 이 2050년까지 가면은 이 증가율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2050년대 초반까지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실제로 2060년 가면은 그 저축 규모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모형을 한마디로, 그 계량 모형을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계량 모형을 얘기하라고 물어보신다면, 미래 2070년까지 포캐스트를 함에 있어서 인구 효과가 가장 잘 보이게 추정을 한 값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변화로 인한 최악의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이 2050년부터 인구 감소와 젊은 세대 감소와 인구 자체 감소로 감소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가장 드라마틱한 게 주식 시장인데요. 2040년 전에 정점을 찍고 2,000조 수준에서 죄송합니다. 이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령화로 인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식을 덜 사고 젊은 인구는 더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 보여지고, 이 그래프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추계랑 거의 같습니다. 이 모양새가. 국민연금 추계도 이미 발표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은 지금
2024년 여기인데요. 거의 정점에 다다랐는데 U자형의 모양을 보입니다. 이 살짝 감소하다가 그 감소폭이 크지는 않고 그 한 100조 정도 감소를 하다가 그 2040년대 들어가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면서 더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계를 한 게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5년간 4.6% 평균 수익률로 하면은 이제 2057년 정도에 고갈이 되고요. 이 모양이 이제 아까 주식시장의 그 2070년까지 포캐스트랑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선진국 캐나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망 같은 그 높은 수익률 6%를 보인다면 이게 좀 미뤄지고 고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이게 이전에 연구가 드물었던 게 이 미래에 대한 추계가 어떻게 될지 시장별로 너무 다르고 또 업권별로 너무 다르고 그리고 업권별로는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추정을 통해서 어떻게 2070년까지 추정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축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랑 달리 그 인구 변화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그 포트폴리오 변화가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먼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저축의 장기적인 감소로 이제 은행과 같은 수신기관의 영업이 악화되고 당연히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대출 감소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규모가 작은 수신기관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축에 가장 걱정되는 게 저축의 장기적인 감소로 주택담보대출도 감소하면은 이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정부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이제 주식시장은 노령화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젊은 세대 감소 심각하게 감소하고 주식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노인들도 주식을 그렇게 늘어나지만 덜 사고 그래서 외국의 젊은 투자자들 외국의 리스크 어벌스를 더 나는 젊은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사실 관련 있는 얘기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도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10% 수준인 국내 연금의 그 주식시장 투자액을 좀 늘리도록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주식시장의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 그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 해외로 분산 투자하는 기회도 넓혀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민감한 얘기지만 세제 개편이 불공평한 국내 국외 주식 투자 사이의 세제 개편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그 이제 앞으로 노령화랑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해서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그 파이낸싱하는 정부의 채권 수요 기반이 약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연금 채권과 은퇴 채권을 발행하는 게 어떤가? 즉 연금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채권 상품을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정책 제안을 하는 건 지금까지는 자산을 쌓아놓는 금융자산이건 뭐 부동산 자산이건 쌓는 위주의 시절만 계속 살고 있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를 인출이 대사가 되는 이제 사회가 펼쳐지는데 그 인출에 너무나 위험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산을 언제 인출할지 굉장한 위험한 행위입니다. 투자만큼.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크게 펼쳐진 인출 사회에 어떻게 전혀 정부나 업계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자산을 축적하는 사회에서 자산을 인출하는 사회로의 전환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 리스크, 언제 정말 오래 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더 오래 사는 그 리스크, 수익률 순서 리스크, 자산 사이에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은가, 구매력 리스크 극복하고 은퇴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연금 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감소하는 2040년 아까 감소를 해도 퇴직연금은 계속 증가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하였고요. 특히 연금의 사각지대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젊은 세대랑 노령 세대 사이에 연금을 둘러싼 그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금융적으로 노령화 이후에, 은퇴 이후에 삶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노동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게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